저는 40살의 국어교사 김은정입니다. 평생을 고향에서만 살아왔죠. 올해는 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몇 달 전 돌아가신 고모 제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그 고모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저와 남동생을 길러주신 분이니까요. 그날 아침 제사상을 차리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비가 또 시작한 겁니다. 고모가 생전에 아끼던 하얀 고양이 담비는 원래 얌전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모 방 앞 창고만 가면 온몸을 던져 문을 긁어대며 울부짖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사 준비를 도와주던 동생 은호가 제 옆에서 씁쓸하게 웃더군요. 누나, 담비가 요즘 이상해. 지난주에도 밤새도록 울었잖아. 귀신 본 거 아냐? 은호는 건축 일을 하느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편인데도 요즘 담비의 행동은 본인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삼촌 김두호가 그 말을 듣자 헛기침을 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짐승이 좀 이상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괜히 불길한 얘기 꺼내서 사람 마음 흔들지 마라. 전직 교장이었던 삼촌은 늘 권위적인 말투로 저희를 눌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목소리에 눌려 살았는데 여전히 그 앞에서는 기가 죽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담비가 그 창고 앞에서 날카롭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은정아, 언젠가 담비가 널 이끌어줄 거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비의 울음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발톱으로 창고 문을 긁는 소리가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저는 제사 준비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담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이렇게 절박하게 문을 긁고 울부짖는 모습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은호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나, 그냥 문 열어볼까? 삼촌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호기심 부리지 마라. 오늘은 제사날이다.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준비나 해. 그 말에 은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저는 여전히 창고 문에 붙어 몸을 떨고 있는 담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예감이 싹 텄습니다. 고모가 남기고 간 무언가가 저 창고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담비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창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삼촌이 엄하게 노려봤지만 담비의 울음이 너무 거세져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사 준비는 잠시 미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을 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담비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먼지 쌓인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뼛속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죠. 은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누나, 얘 정말 뭔가 찾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비가 파헤친 곳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바닥 나무가 오래돼 틈새가 갈라져 있었고 그 밑에서 금속 같은 게 반짝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나무 조각을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철제 상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삼촌은 당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닫아라.
쓸데없는 거 들춰내지 마라.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제게 꼭 알려야 할 비밀 같았거든요.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뚜껑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묶음과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전율로 굳어버렸죠. 저는 편지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고모의 필체였습니다. 몇 번이나 보아온 익숙한 글씨체라서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내 딸을 용서해달라.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글씨를 제대로 읽기도 힘들었죠. 딸, 제 입에서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은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누나, 고모한테 딸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도 몰랐는데? 그 말에 삼촌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쳤습니다. 그만해라. 허튼 소리다. 그냥 종이에 써놓은 낙서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모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진심이라는 걸. 그분은 평생 홀로 사셨고 자식 없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평생 가까이 지냈던 고모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쇠는 무엇을 여는 걸까? 저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을 지키던 흔적이었습니다. 담비는 제 무릎 옆에 와 앉아 꼬리를 흔들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찾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삼촌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이런 건 모르는 게 약이다. 집안 망신거리 될 게 뻔하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남겼는지, 왜 담비가 집요하게 창고를 긁었던 건지, 그 해답을 찾지 않고는 저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사상은 차려졌지만 제 마음은 온통 편지와 열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모가 숨긴 진실,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거죠. 상자를 열어본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모의 필체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딸을 용서해달라. 그 한 문장이 제 귀를 파고들며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평생을 함께한 고모였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느 여름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고모가 낯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모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려다 삼촌이 저를 붙잡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본 척해라. 잊어라. 그 말에 저는 어린 마음에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상한 장면이 지금 와서야 명확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고에서 꺼낸 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씨를 몇 번이고 더듬어 읽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고모가 숨겼던 아이가 정말 있었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은 그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을까? 다음 날 아침 동생 은호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냥 착각 아닐까? 어릴 때 기억은 부정확하잖아. 게다가 편지 한 장만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지. 은호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절친 미라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사 치른 다음 날이라 정리 좀 도와주려고 온 거였죠. 저는 결국 미라에게 상자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뼉을 쳤습니다. 은정아,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 근데 나 솔직히 믿어줘. 내 고모가 평생 혼자 산 것도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저는 미라의 솔직한 반응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제 감정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담비가 괜히 창고를 긁은 게 아니라는 걸. 고모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비를 통해 제게 남겼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제 마음의 동요와 겹쳐져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고모가 남긴 열쇠와 편지는 분명히 다음 길로 저를 이끌 것이고 저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 진실을 확인하리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편지와 열쇠를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면서도 자꾸만 그 낡은 열쇠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마치 저를 재촉하는 듯 했죠.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낡은 건물이 서 있었는데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미 운영을 중단한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마당을 뒤덮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은정아, 넌 알아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그곳을 관리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보육원에서 기록을 맡아 관리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모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김순애라는 분이 이곳에 아이를 맡긴 적이 있었을까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분명히 있었지.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는데 아이를 두고 가면서 많이 울었던 게 기억나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손바닥이 차갑게 젖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낡은 장부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애, 제 고모 이름 옆에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으로는 입양도 다른 시설로의 이동도 없었소. 아마 자라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간 모양이요.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 저는 허탈하게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렷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 그 아이가 분명히 어딘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꼭 쥔 열쇠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열쇠는 도대체 무엇을 열라는 걸까? 상자 속에 들어있던 이 낡은 쇠조각이 왜 지금 제 손에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고모는 마지막까지 제게 이 열쇠와 편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담비가 현관으로 달려와 제 발에 부비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잘 다녀왔냐는 인사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담비를 안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담비야. 아직 시작일 뿐이지.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저는 집안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비가 또다시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모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들어가 보니 담비가 장롱 앞에서 두 발로 서서 긁고 있었습니다. 발톱이 나무에 걸려 꾹꾹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담비야, 왜 또 그러는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롱 안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고모의 손수건만 가득했지만 맨 아래 서랍을 치우자 작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세월의 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모가 웃으며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죠. 아마도 유나였을 겁니다. 사진마다 고모의 행복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꽉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외로이 살던 줄 알았던 고모가 이렇게 웃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삼촌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삼촌은 손을 뻗어 앨범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앨범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삼촌, 왜 숨기신 거예요? 고모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삼촌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이건 가문 망신이다.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느냐? 목소리는 낮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평생 권위로 저를 눌러왔던 그 눈빛이 다시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망신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고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평생 숨기고 사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삼촌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고모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알면 그런 소리 못할 거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긴다고 느꼈습니다. 삼촌은 분명히 뭔가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앨범을 다시 꺼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고모의 환한 미소, 어린 유나의 눈망울. 그 속에는 분명 숨겨진 이야기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담비는 제 무릎에 올라와 가만히 웅크렸습니다. 고모의 고양이가 아닌 이제는 제 동반자가 되어 저를 지켜주는 듯 했죠. 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유나를 찾아내야 한다고. 고모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사람은 있어도 저는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저는 앨범 속 사진을 들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고모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을 그냥 무덤 속에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유나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앨범 뒷면에 희미하게 적혀 있던 주소 몇 개가 단서가 됐습니다. 오래전 보육원에서 기록된 이름과 겹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안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이름표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유나. 분명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정말로 그녀일까?
잠시 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어딘가 고모와 닮은 눈매가 단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기억나시나요? 제 고모예요. 김순애. 유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요. 저를 안아주던 그분.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유나 씨, 사실은 당신은 제 고모의 딸이에요. 이건 고모가 남긴 편지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글씨를 따라가며 읽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었군요. 저는 버려진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 걱정을 하셨군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분을 몰아넣었을 뿐이에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울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뿌리를 알고 싶었어요. 제 삶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갈등이 두려웠습니다. 삼촌은 분명히 유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반대가 있어도 저는 유나를 가족으로 맞아들이리라 다짐했습니다. 고모의 뜻을 지키는 길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담비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관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집안에 스며드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를 집으로 데려온 날,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편지를 증거로 삼촌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유나를 본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이분은 유나예요. 고모의 딸입니다. 고모가 남긴 편지와 기록이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삼촌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없었다. 유나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차가운 말에도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감추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고모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삼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이 말 좀 들어봐요. 순애 언니가 늘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 나도 했잖아요. 하지만 삼촌은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체면이 있어. 이미 떠난 사람 이야기를 끌어와 집안을 더럽히지 마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고모의 삶, 그리고 고모의 아이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가족 아닌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순간 삼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집안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잘 오셨어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이모도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덮어둘 수 없지. 순애 언니도 이걸 바라셨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담비와 유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담비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는커녕 유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고모가 늘 말하던 특별한 아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유나를 지켜주기 위해 담비가 우리 곁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삼촌의 분노 섞인 표정과 유나의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갈라지고 또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고모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제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던 삼촌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처럼 단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후회의 빛이 담겨 있었죠. 유나는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인정받으려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고모님의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순애의 딸이라면 나도 더는 부정하지 않겠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안도했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서서히 풀렸고 담비는 발치에서 조용히 울며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고모의 사진 앞에 모여 작은 제단을 차리고 묵념했습니다. 고모의 비밀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가 되었죠.